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안영민입니다. 2월의 마지막 주 그리고 3월에 시작하는 첫 주 뉴스 시작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은 3월이면 봄 기운이 느껴지지만 캐나다는 여전히 겨울입니다. 뭐 새싹에 돋는 거 보려면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가운데 먼저 한국부터 가보겠습니다. 총 득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려면 297명의 과반, 149. 네, 그렇군요. 뭐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워낙 관심이 많은 표결이어서 뭐 모든 방송사들이 좀 생중계했는데요.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는 그 부결된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속시키자는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고 또 아슬아슬하게 부결됐기 때문인데요. 원래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뭐 부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최소 30표 이상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분석됩니다. 뭐 이 대표를 구속시키자는 당내 분위기가 만만치 않았다는 걸 반증하는 셈이죠. 사실 여권에서는 이 대표를 치워야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산이 있다. 뭐 그런 식의 연기를 피워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검찰은 이미 이 대표에 대한 여러 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재차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국회로 넘어오면 사실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이죠. 요즘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구속에 찬성한 의원들 찾느라고 소란스럽습니다. 비명계, 반대로 이 대표 쪽은 친명계라고 그러죠. 살생부가 떠돌고 있습니다. 뭐 여권은 기분 좋게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뭐 약간 딜레마인데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다음은 아들의 학폭 때문에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소식입니다. 요즘 누리꾼들 사이에 핫 이슈이기도 한데요. 옆에 사진 보시면 이 사람이 국가수사본부장직에 임명됐는데 검증 과정에서 아들 학폭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인사를 했다면서 이 사람을 추천한 경찰청장과 이를 제거해준 대통령실이 욕을 한참 먹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는 지금 경찰의 수사에 관해 각 시와 도의 경찰서장 그리고 그 밑에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막강한 자리입니다. 이 사람 아들이 유명 사립고등학교 다닐 때 1년 가까이 동급생을 폭언하고 괴롭혀서 피해 학생이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피해 학생이 공황장애 겪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이 아들을 학교에서 전학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반발해서 법원에서 재심 청구를 하고 행정소송도 제기하고 그랬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던 거죠. 아들이 전학을 가서 서울대 입학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또 학폭 가해자가 어떻게 입학을 할 수 있느냐 시끌벅적합니다. 뭐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더 글로리라는 그 넷플릭스 그 시리즈가 있는데 그 시리즈의 현실판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2편 기다리고 있는데 뭐 학폭 피해자의 고충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요즘 인기가 많은 가수 중에도 학폭이 문제가 돼서 지금 방영 프로에서 뭐 하차한다 안 한다 그런 말들이 많긴 합니다. 학폭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니까 어제 교육부가 학폭 심의 건수를 발표했는데 무려 2만 건에 육박한다고 하네요. 2년 전에는 8천여 건이었으니까 크게 늘은 것입니다. 학폭 중 41%가 이번 사건처럼 언어 폭력인데요.
교실뿐 아니라 SNS를 통해 24시간 괴롭힘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뭐 철없는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폭력을 하면 평생 편하게 못 산다, 큰일 난다, 뭐 그런 생각과 분위기가 뿌리를 내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소식은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인 그 틱톡에 관한 건데요. 월요일에 보도된 CBC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Obviously, we take very seriously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 freedom of Canadians to engage how they want online, but we also have very important principles around protection of data, protection of Canadian safety and security that we will always step up for. Like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we're looking carefully at how to ensure Canadians are kept safe online, and we're making the decision that for government employees, for government equipment, it is better to not have them access TikTok because of the concerns that people have in terms of safety. This may be a first step, it may be the only step we need to take, but every step of the way we're going to be making sure we're keeping Canadians safe. And certainly, I suspect that as government takes the significant step of telling all federal employees that they can no longer use TikTok on their work phones, many Canadians, from businesses to private individuals, 틱톡은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동영상을 서로 공유하고 시청할 수 있는 앱인데요. 메시지를 주고받는 한국의 카톡하고는 좀 다릅니다. 젊은 중국 아이들은 이걸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지만 세계적으로 데이터 보안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 보안 문제로 캐나다 정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틱톡의 데이터 수집하는 방식이 사이버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어제 28일부터 연방 정부에서 발급한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틱톡을 삭제하고 차단했습니다. 개인 모바일 기기 아니고요. 연방 정부에서 내준 것만 해당됩니다. 틱톡은 베이징에 본사가 있는 바이트 댄스라는 IT 회사가 개발했는데요. 10년 만에 중국에서 가장 큰 인터넷 기업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인터넷, 인공지능,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틱톡 말고도 같은 동영상 플랫폼인 그 듀얼이라는 것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번 캐나다 연방 조치는 그 앞서서도 미국이나 유럽에도 같은 틱톡 금지 조치가 내려졌었는데 아마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 바이트댄스라는 회사는 틱톡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통신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데 이를 이제 중국 정부나 중국 기업에 제공해서 다른 나라랑 경쟁을 할 때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려를 낳고 있었습니다. 이번 캐나다 정부의 그 틱톡 제한 조치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직 나오고 있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처음 이 조치가 나왔을 때 반응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이런 조치가 자국의 경제적 보호주의라며 중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대우한다 그렇게 비판하는 시각도 있고 또 일부는 국가 안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 당국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비난과 분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바타로 눈을 좀 돌려볼까요? 천문학적인 재정 흑자로 캐나다 다른 주들의 그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요. 그저 이 돈을 어디에 쓸지 그 예산을 발표했다는데요. 캘거리에 있는 김민식 기자와 연결해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김 기자하고 연결하는 거는 그 김 기자 김민식 기자의 녹음분으로 그렇게 대신할까 합니다. 네, 캘거리의 김민식 기자입니다. 지난 화요일 2월 28일 UCP 알버타 주정부는요. 올해 예산안을 대폭 증액하는 예산 편성안을 발표했죠. 트래비스 토우스 재무장관에 의하면요. 헬스케어, 주거 및 생활 적적성,
그리고 공공안전, 그리고 경기 활성화 등 주요 정책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 증액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출 규모는 무려 700억 달러에 달하고요. 24억 달러의 흑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것은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주정부의 막대한 흑자 재정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재무장관에 의하면 이전 예산안들은 대규모 감축의 기조를 둔 것과 달리 올해 알버타 예산은 알버타 주민들의 삶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투자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천정부지로 뛰는 캐나다 렌트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전 방영된 CBC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Cost of housing. It's a cross-country crisis with no easy repair. If you pull it right now, it will all fall down. Wow. I mean, you've got little kids. Yeah. Renters worried about how to keep a roof over their heads. $650 for the bed. Yeah, for the bed and share with 2 people. We go behind closed doors to show you the shocking truth. It's deplorable that anybody would have to live in those conditions. I begged and begged for them to move me. Nothing. Canada is in a rental crisis. So we're hitting the streets of Vancouver and Toronto, Should we get started? Let's start the hunt. testing Canada's 2 most expensive cities for an affordable place to live. How hard can it be? But first, these Toronto tenants are angry and fed up. Let's hear from the lived experiences of our tenants here. They are among the most vulnerable: seniors, new immigrants, students, those with disabilities. I'm doing this on behalf of women like me. Women my age, my race. We don't feel safe here. We're not here for luxury housing. We're here for just safe, affordable housing. Recently, we have so much cockroach in our unit. That's the main concern that I have. 토론토나 밴쿠버뿐 아니라 캘거리도 이같이 렌트비가 계속 올라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캐나다 최대 부동산 웹사이트 중 하나인 rentals.ca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평균 10.7%의 렌트비가 올랐다고 합니다. 작년 5월 이후 9개월 연속으로 10% 이상 두 자릿수로 올라간 거니까 그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잠깐 표를 보면 작년부터 렌트비가 급격히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표를 보면 알버타주 1월 아파트 연간 렌트비의 상승률이 14.6%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BC주가 14.4%, 온타리오주가 13.5%고요. 반면 다른 주들은 연간 렌트비 상승률이 10% 미만입니다. 특히 투베드룸 경우에 알버타주가 무려 1년 사이에 15.8%나 인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시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표로 한번 볼까요? 캐나다 전국의 6대 임대 마켓 가운데 밴쿠버와 캘거리의 콘도 렌트비와 아파트 렌트비가 각각 연간 22.9%와 22.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밴쿠버는 원베드룸의 렌트비가 무려 2,755달러까지 올랐으니까 굉장히 높죠. 이에 비하면 캘거리와 에드먼턴은 원베드룸이 1,597달러 그리고 1,109달러니까 아직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은 크게 오른 거라 세입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담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도 계속 그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공개하고 있는데 수치는 조금씩 달라도 전체적인 추세는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자료 따르면은 기존의 테넌트의 경우 렌트비를 평균 2.9% 인상하는 데 반해 계약 기간이 끝나고 새로 테넌트 들을 경우에 무려 18.3%
인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눌러 앉아 있는 게 상책입니다. 에어비앤비 분석에 의하면은 기존의 테넌트가 집을 옮기는 경우도 2021년 15.5%에서 지난해 13.6%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랜드로드는 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렌트비 올리기 위해서 집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테넌트들을 내보내곤 하죠. 렌트비가 비싸서 못 살겠다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아무래도 쾌백을 눈여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렌트비가 캘거리 수준이긴 한데 그 인상폭은 좀 견딜만 합니다. 전국적으로 뭐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것이 문제인데 몬트리올 같은 퀘벡 중심지에는 소득 하위 20%의 소득자들에게 싼 임대주택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임대주택 재고가 많고 건물이 오래되고 작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 주간의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